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8월이 지나고 9월 하면은 가을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저는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나누면서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김은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써요. 한국 문학을 소개하면서 해설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좀 계절도 함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꽁꽁 겨울에서 다시 환한 봄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작품들이 우리를 더 인생 속으로, 계절 속으로 진하게 빠져들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의 제목처럼요, 행복한 문학 나눔 시간입니다. 뉴욕 K 라디오 1660 AM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이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엔조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이 거의 마지막인데요. 실록도 지쳤는지 실록 속에 깊은 드리움이 보입니다. 그늘 같은 드리움이죠. 나무가 아무래도 떠나야 할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만큼 순리는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화사해도, 아무리 추워도 떠나야 할 시간을 알고 소리 없이 자리를 내어주면서 다음을 이어갑니다. 나무뿐 아닙니다. 새들도 별들도 나비들도 어쩜 그렇게 때와 시를 아는지요? 그런 거 보면요, 그런 것들에 가장 민감해야 할 인간들이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이기심에 그 때와 시에 무뎌진 것인지 참으로 고집스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감동하는 일상, 조금 더 숙고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앉았는데요. 좋은 문학으로 함께 감동하고 정서를 공감하는,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한 문학. 8월의 마지막 실록을,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올려보겠습니다.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사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바람 위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사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시, 수필, 가끔씩 소설도 소개해드리고요. 한국의 유명 시인들과의 인터뷰, 문학 뉴스, 출간 소식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필을 소설보다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수필을 소개한다고 수필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필 한 편을 통해서 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시 한 편을 통해서 소설 같은 우리들의 인생 얘기가 각자마다 생각나기도 합니다. 시 같고 수필 같고 소설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문학은 삶이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한 편 한 편 매주 소개할 때마다 저로서는 많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글이, 어떤 시가 여러분들의 지친 삶에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말이지만요. 준비하는 일이 힘들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른 문학 작품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왜 아니 흔들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복으로 이번 주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수필은요, 시인이 쓴 수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죠. 안도현 시인의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라는 수필입니다. 수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시적에 나는 외갓집 툇마루 끝에 앉아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 마루 끝에 오래도록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곤 하였다. 굼벵이는 왜 썩은 초가지붕 속에 웅크리고 사는지, 매미는 왜 떼를 쓰는 아이처럼 울어대는지, 장마철 산에 나는 버섯은 왜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것일수록 화려한 빛깔을 띠는지, 단풍은 왜 산꼭대기부터 붉은 물을 들이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지, 속이 벌어진 석류를 볼 때마다 왜 옆집 누나가 화들짝 웃을 때에 잇몸이 겹쳐지는지,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재미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동무들하고 어울려 노는 대신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를 듣는 것도 싫지 않았다. 빗물이 마당에 크고 작은 왕관 모양을 만들며 떨어지는 것을 쪼그리고 앉아 살피는 재미도 꽤나 짭짤했던 것이다. 그리고 빗물이 고랑을 이루며 흘러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더 멀리 가서는 바다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나 혼자 오독하니 시간을 보낼 때의 일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동무들하고 망아지같이 뛰어노는 일보다 외톨이로 보내는 시간을 더 즐겼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지금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어릴 적에는 혼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1살, 2살 나이를 먹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외로워할 시간들을 점점 잃어버린 나 자신과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내 젊은 외삼촌 방에는 자그마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새 2마리가 둥지 속에 낳아놓은 알을 내려다보며 사이좋게 앉아있는 그림이 들어 있었다. 외삼촌은 그 액자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서 은근히 자랑을 했지만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그것은 이발관 그림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방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으면 늘 그 액자가 눈에 들어와서 나는 그림과 함께 거기에 적혀있는 시를 속으로 몇 번씩이나 읽곤 하였다. 그게 과연 어느 시인이 쓴 시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외삼촌의 시라고 그랬다.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랍니다. 둘은 알뜰히 사랑했더랍니다. 영원토록 행복을 수놓으며 사랑의 초원에서 살았답니다. 아마도 결혼식 선물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었을까 싶은 이 액자의 시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라는 이 밑도 끝도 없는 경구를 오랫동안 흠모하면서 그리고 나는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알뜰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며 살아왔다. 어디 비단 나쁜 일이야. 이 땅의 대부분의 선남선녀들은 비슷비슷한 경로를 거치면서 영원히 사랑의 초원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나가 외로워서 둘이 되었으니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랑의 초원은 영화 장면처럼 우리 앞에 저절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다. 삶이란 그 초원에 다다르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로 누군가 사랑의 초원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당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전쟁터는 외로움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곳에서 외로움을 즐긴다는 것은 정신분열 증세나 사치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삶이라는 이 끝없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꿈꾸는 사랑의 초원이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 한 번은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빼보려고 하다가 무척 애를 먹은 적이 있다. 책을 정리할 때 어찌나 빼곡하게 어찌나 빡빡하게 책을 꽂아 두었든지 영 빠지지를 않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손가락 끝이 벌겋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손이 아팠지만 책은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좁은 방, 좁은 책꽂이에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책을 꽂아보려는 내 과한 욕심 탓이었다. 그때 문득
나도 빡빡한 책꽂이에서 빠지지 않는 한 권의 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말을 치고 갔다. 그래, 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한 채 지금 그렇게 끼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면 약간의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헐거운 틈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만원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여기까지 달려온 아직도 철들지 못한 까까머리 통학생이거나. 그래서 나는 좀 천천히 살아보자는 요량으로 작년 봄에 10여 년 동안 정부치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다. 글쓰기와 가르치기라는 두 개의 축에 의지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내 삶을 느리게 가는 수레 위에 싣고 싶었다. 나는 정말 온몸으로 글을 쓰고 온몸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좀 더 열심히 글을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르치는 일이 소홀해지고 좀 더 좋은 선생이 되어야겠다고 작정을 하면 알게 모르게 글 쓰는 이에 게으름을 피우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헐레벌떡 쫓다가 그 두 마리를 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살아갈수록 외로워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나는 잃어버린 나의 외로움을 찾는 길을 택하고 싶었다. 내가 몸에 꼭 죄는 바지를 싫어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그런 바지를 즐겨 입는 사람을 보면 더러 안쓰럽기까지 하다. 헐렁헐렁한 바지가 입고 다니기에도 여유롭고 벗을 때도 편하지 않겠는가. 외로움은 좀 헐렁헐렁할 때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영국의 경제학자 슈머어는 일찍이 60년대 초반에 인간의 탐욕과 질투심이 결국은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거대 기업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가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든다고 했다. 현대 문명은 인간으로부터 외로움을 빼앗아간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더 많은 것을 내다 팔기 위해 끊임없이 웅웅대며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 도대체 인간은 외로워할 틈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윤이 인간의 외로움을 상쇄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낱 기계가 인간의 외로움을 어찌 알기나 하겠는가. 다가오는 21세기는 그동안 인류가 외로움에 굶주렸다는 것을 자각하는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외로운 일 좀 있어야겠다는 말이 인류의 공동 구호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독이 현대인의 병이기도 하지만 사실 외로울 수 없어서 생기는 병이 고독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외로울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외로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로움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우리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계 문명, 사이버 문명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설거지는 디시워셔가 해주는데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그만큼 시간이 남아야 하는데요. 왜 세상은 더
미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외로울 시간조차 없이 팽팽 돌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요, 혼자 충분히 생각하고 혼자만의 외로움에 젖어보기도 하면 스트레스도 부드럽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턱 밑까지 울분이 차오르는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건요, 살아갈수록 외로워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몸에 꼭 쬐는 바지를 싫어한다고 하죠. 꼭 쬐는 바지를 입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헐렁헐렁한 바지가 입고 다니기에도 여유롭고 또 벗을 때에도 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외로움은 또 좀 헐렁헐렁한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새도 없다, 아플 새도 없다, 뭐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헐렁헐렁한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 도태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또 생겨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속도에, 문명에 껴서 미친 듯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네요. 나태주 시인의 혼자서라는 시가 있거든요.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둘셋이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시귀가 있는데요.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시죠. 외로움 즐기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피는 시간, 그렇게 혼자 외로운 시간 필요해, 그 말이잖아요. 외로운 시간을 갖는 것은 타인의 세상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 시간 없이 그냥 돌아가면 사람이 고독의 병이 아주 들고 말거든요. 나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라는 시를 자주 생각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라. 그런 시인데요. 그 외로움을 오롯이 내 몫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하지 못하거든 즐기라. 인간에게서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정서입니다. 피할 수 없거든 좀 혼자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세상은 이런 것일까? 왜 나는 거기에 끼어서 돌아가고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즐기고요.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을 생각하고 숙고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깊어지면 병이 되겠지만요. 그때그때 외로움을 맛보면서 배출하면서 이렇게 좀 덜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지혜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안도현 시인은 말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그동안 인류가 외로움에 굶주렸다는 것을 자각하는 세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어느 시인처럼 외로운 일 좀 있어야겠다라는 그 시귀가 인류의 공동 구호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말처럼 혼자서 자신에 대해서 또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과 인간의 얽힘, 얽매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외로움에 힘들어하면 시대에 도태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멈칫거리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병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병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살면서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 글을 쓴 안도현 시인은요, 시뿐만이 아니라 산문도 많이 쓰는 작가입니다.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에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냈고요.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3년 후에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면서 이관왕을 만들어줬네요. 서울시 문학상, 원광문학상,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재직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한 시인입니다. 잘 알려진 시가 있죠. 너에게 묻는다 라는 짧은 시인데요. 짧으면서도 참 힘있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인데요. 그런가 하면 간장게장을 소재로 한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로는 연어의 성장을 주제로 한 연어라는 소설이 있고요. 좀 아까 소개한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는요, 인터넷에서 알려지면서 감정이입 때문에 게장을 먹기 힘들어졌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는 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감정이 들면 내 함정에 걸린 것. 작가들은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본인은 여전히 게장을 잘 먹는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렸고요. 또 수능이나 시험 문제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도현 시인의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라는 산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외로움 잘 다루면서 살아도 괜찮은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면서 행복해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